자, 봐봐. 이제 시이론을 나갈 건데, 요거 문학부터 나가자. 요거 먼저 하고, 시이론 끝내고 나갈 거야. 52페이지.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시 정리할 때 시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었잖아. 기억나? 시에서 필요한 거요? 시에서 알아야 될 것들. 시적 화자. 그래, 하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배울 건데, 이게 내재적 측면하고 외재적 측면이 있었고, 외재적 측면은 뭐 있었어? 작가나 현실에 대해서, 혹은 독자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들이 있었지. 이건 어차피 보기 주고 푸는 문제라고 그랬어. 우리 보면은 대부분의 시들이 그렇게 돼 있어. 문제가 이거 봐봐. 이게 수능형 문제들 있는 거 한번 보면은 윤동주시에서 어디냐? 거기 간 한번 봐봐. 윤동주 책에서 6페이지 한번 봐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기 1, 2번의 보기가 이미 나오고, 그러고서는 그 윤동주 프로메테우스설화에 대해서 이제 미리 먼저 물어보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2번 같은 게 이제 이 보기 문제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또 좀 제대로 된 형식으로 나오는 거 보면, 거기서 보면은 2번이나 3번이 보기가 나오고 10페이지, 11페이지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보기 나오는 애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외적 근거, 그러니까 작가나 현실 독자에 대해서 지문 주고 성공 표현 주고서 보기 불게끔 하는 문제들. 그게 이거야. 근데 이거는 뭐 특별한 이론이 필요하진 않아. 시의 내용만 알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첫 번째 문제들 있지. 지금 보면은 10페이지에서도 1번 문제. 우의적 대상. 우의가 뭐야? 이런 감각적 이미지, 고백적 어조, 화자의 내면, 단어적 표현, 대비의 방법. 수사법이나 막 심상, 음료 이런 걸 물어보잖아.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배우는 문학이론은 뭐야? 1번 문제 풀려고. 문학에서. 그러니까 문학에서 보통은 3번 문제가 이거고 2번 문제는 내용 물어보는 게 많은데, 보통 요거 순서가 잠깐 바뀌어 있기도 하지만 내재적 관점에서 해당하는 것 중에 주로 이제 형식적 요소하고 내용적 요소가 있으면은 우리가 형식적 요소 파트를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운율이나 심상이나 수사법 방금 했던 거, 그리고 화자와 청자에 대한 이론. 여기까지가 뭐야? 1번 문제에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문학 C에서 1번 문제 풀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게 이거는 했지. 화자 청자 이론. 그 다음에 작품의 내용 보는 거는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에 대한 정서 찾는 거거든. 이러고 나면 주제가 나오고, 주제를 통해 가지고 시어의 의미를 분석하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직접 작품 보고서 해볼 거야. 그러면은 뭐나마 나머지 알아야 될 이론이 시상경계 이론까지 해가지고, 오늘 지금 일단은 시에서 운율 심상, 화자 청자와 시상경계 이론 빠르게 끝내고 요거를 윤동주 시 정리하면서 해볼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이게 이제 수능형 문제 혹은 고등학교 부분 문제 나오는 정도야. 자, 그래가지고 한번 보자. 자, 어디서부터 가냐면 앞에 부분은 읽어보면 좋겠는데 읽으라고 하면 안 읽겠지. 넘어가자. 57페이지 운율. 자, 시의 운율은 거기에 보면 운과 율을 나누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때? 그냥 운율 하나로 불러. 리듬감이지. 시에서 나타나는. 근데 운율 형성 요소 거기에 보면 이제 동음의 반복, 동일한 소리를 반복하거나, 다음 페이지가 동일어를 반복하거나, 동일한 음절수, 음절은 뭐야? 글자 한 글자가 음절이지. 글자 수를 반복하거나, 음보를 반복하거나, 통사 구조를 반복하거나, 의성어 의태어도 반복의 요소. 결국에는 운율은 뭐야? 운율은 반복이야. 운율은 반복해야 나타나. 반복인데, 운율의 종류를 서양에서는 어떻게 나누느냐? 거기 보면 운율의 종류 해가지고 어때? 음술, 음보율, 음성률, 음률 4가지로 나누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볼게. 일단 우리가 운율 하면은 보통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조와
무슨 조, 무슨 음보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 조라는 건 뭐야? 동일한 글자 수를 반복하는 거지. 그래서 글자 수를 반복해서 이걸 뭐라 그래? 음수율이라고 불러. 동일한 글자 수가 시행되는 거. 음보는 뭐야? 동일한 띄어쓰기가 아니라 띄어읽기의 반복이야. 그래서 이거를 음보율이라고 불러. 근데 몇 조 몇 음보는 이제 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통상 우리가 문학에서 배우는 조 음보 종류는 딱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3, 3, 2조의 3음보라고 해가지고 고려가요에서 쓰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사실 고려가요의 기본 율격이 3, 3, 2조 3음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에 해당하는 작품이 거의 없어. 사실은 청산별곡이나 가시리 정도여가지고 그냥 이거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메인 작품 몇 개 빼놓고는 안 지키긴 해. 고려시대에 불렀던 노래들이 3, 3, 2조 3음보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지. 사러리 사러리 났다, 이렇게 청산에 사러리 났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보는 거야? 3, 3, 2 글자수 반복에다가 3음보 세 번에 띄어서 읽는 거야. 근데 사실 청산별곡이나 가시리 보면은 3음보라기보다는 4음보에 가깝게 읽히거든. 사러리 사러리 났다, 청산에 사러리 났다. 원래 4음보 비슷하게 읽히는데 얘를 3음보로 한 이유는 보통은 전 세계적으로 3음보 율격이 서민적이고 민요적인 노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고려가요가 서민들 노래거든. 그래서 3음보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3음보에 끼워 맞춘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사실 거의 4음보에 가까워. 근데 이게 3음보라고 끼워 맞지.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 문학에서 좀 웃기는 이유가. 그러니까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가면 귀걸이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어. 시조에 보면 3, 4, 4, 4조의 4음보. 이건 우리나라의 가장 메인 율격이야. 그래가지고 시조부터 가사에서 시작해가지고 여러가지 판소리와 작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대부분의 조선 이후의 문학들은 다 요거를 따라. 예를 들면은 이몽이 죽고 죽고 100번 고쳐주고. 사음보는 보통은 양반적인 율격이거든. 그리고 시조와 가사는 원래 양반들의 문학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를 이제 사음보라고 치는 거지. 뭐 실제로도 사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고 얘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호조 3음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희대의 뻥인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민요 율격이라고 부르고 민요에서 왔다라고 주장을 해. 그러니까 아리랑 같은 데에서 왔을 거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주로 이제 김소월이나 박목월이 많이 쓰는데 사실 김소월, 박목월 활동 시기가 일제강점기잖아. 근데 우리나라 민요 중에 어떤 걸 봐도 7호조 3음보가 없어. 아리랑은 6, 4조에 가깝고 3음보에. 그러면 7호는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못 가르치거든. 우리나라 교과서에선 절대. 왠 줄 알아? 일본의 단가계열에서 왔어. 글자 수가 7, 5, 7, 7, 뭐야? 얘네가 너무 막하가 7, 5, 7이야. 어디서 왔을 것 같아? 어디서 왔지? 근데 이렇게 가르칠 수 없잖아. 우리나라 주요 그 일제강점기 현대시를 대표하는 김소월, 박목월의 시 율격이 일본에서 왔다? 절대 가르칠 수 없지. 왜 그게 안 가르쳐? 절대 그렇게 안 가르치고 아리랑에서 왔다라고 느껴봐. 근데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3음보는 맞는데 7호라는 글자 수가 하나라도 나와? 단 하나도 안 나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야지만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 올라가잖아.
아니 생각해봐. 나보기가 역겨워 가질 때는 이 진달래 꽃이 일본 율경에 따라타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이 좀 늘어나서. 국민 문학으로서의 격이 떨어지잖아. 근데 이거를 주장하면 매장돼. 그래서 못 가르치는 거야. 근데 상식적으로 해석해봐. 저 치부랑 글자수가 어디서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디에도 문학을 공부해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져봐도 민요 중에 치부가 없어. 갑자기 뚝 떨어져서 1920년대 일제강점기에. 근데 일본에 보면 757, 75, 757 글자수가 있어. 뭐가 맞겠어? 일본. 그렇지. 근데 그렇게 주장을 못하는 거지. 그래도 진달래 꽃은 잘 쓴 시예요? 그 당시로는 뭐 어떻게 보면은 잘 쓰고 그게 사실 잘 썼다기보다 민족 한의 정서를 잘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잘 썼다의 개념은 그 시대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지 지금 와서 윤동주 잘 썼냐고 하면 그건 또 아니야. 그렇지 지금 기준으로. 근데 그 당시 기준으로는 뭐 김소월은 사실은 잘 썼다기보단 그냥 우리나라 문학의 현대식 문학의 어떤 초반부를 장식하는 사람이고 민족 한의 정서를 그 당시에 어떤 현대시의 기준으로 잘 풀어낸 정도인 거지. 잘 쓴 시라고 보기 좀 애매하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술의 기본적인 요건은 뭐였어? 돌려 말하는 거잖아. 너무 직접적이다 김소월 씨. 윤동주나 백석 같은 사람은 굉장히 잘 썼고 김소월도 뭐 나름 분위기를 잘 살리는 부분은 있어. 뭐 쓰진 않은데 딱 막 잘 썼다라고 이제 앞으로 시를 공부하다 보면 정말 잘 쓴 사람들이 있어. 잘 쓰는 사람들 시를 보면은 아, 정말 잘 썼다 하는 시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아 이게 잘 썼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시가 배우다 보면 정철이 잘 썼다라는 걸 알게 되는 이유는 다른 작품들을 되게 많이 보면 한 100작품 정도 보면 비교가 되는 거야. 우리가 봐봐 노래도 그렇잖아. 미술도 그렇고 뭔가 하나 작품만 보면은 그게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모르지. 다른 나머지 것들과 비교를 하다 보면 나 이게 잘 쓴 거구나 못 쓴 거구나 판단이 되잖아.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김소월은 보통 수준이야. 그게 사람마다 평가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너도 작품을 많이 보다 보면 아, 이게 잘 쓴 건지 못 쓴 건지 감이 올 거야.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 아 문학 공부가 끝났구나 생각을 하면 돼. 많이 봐야 되겠지. 자, 두 번째 음이율이라는 게 있어. 음이율은 이제 위치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건데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 구운, 요운, 가군. 구는 머리 두자, 요는 허리 요자, 각은 다리 각자 있어. 머리가 아프면 두통, 허리가 아프면 요통 이러잖아. 각은 다리 각자인데 2인 삼각형의 그 각이야. 그래가지고 두는 뭐야? 시의 앞부분이 반복되는 게 계속 나오는 거지. 요는 가운데가 반복되는 게 계속 나오는 거야. 가구는 끝부분이 반복되는 게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서양에서 만든 거잖아. 요거 자체가. 그래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두운이랑 가구는 있는데 특히 가군이 많어. 요는 거의 없어. 근데 요운이 왜 필요하냐면 서양에는 동사가 어디에 와? 여기 오잖아 가운데. 그래서 이제 얘네가 똑같은 동사가 반복되는 걸 요운이라고 해서 요운을 중시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디에 와? 여기 오지. 그래서 가군이 더 많은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위치상으로 시행의 위치상이 어느 부분이 특정 부분이 반복되면 두운 요운 가군이라고 하는데 가군이 보통 나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음술, 음볼, 음이율 외에 하나가 더 있지 뭐야? 음성률. 이게 4개의 음률인 거잖아 서양에서 정한. 음성률은 근데 우리나라에는 없어. 왜 그러면 이게 성조에 의한 음률인데 우리나라 그 현대국어 표준어는 성조가 없잖아. 그러니까 영시의 라임이나 아니면 한시의 아분 같은 게 여기 들어가.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이게 메인 운율 유격 만드는 방법이고 세 번째가 이제 보통은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해가지고 통사구조라는 건 뭐야?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그래서 특성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것들을 이제 또 운율 형성 요소로 삼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보통은 우리가 많이 듣는 수미상관이에요.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거. 동일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또 문장이 동일한 게 아예 반복되거나 아니면은 서로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대구. 문장 성분 일체면 대구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이제 가군도 우리나라 말에서는 통사구조의 반복이에요. 그러면 동사 자리가 여기니까 가구도 이제 통사구조의 반복이고 동일한 문장 형태가 되잖아. 서술어가 똑같은 거 동사가 똑같은 거. 그래서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반복과 변주라는 게 있어. 변주 내지는 변조인데 우리가 반복하면서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바꿔가면서 반복하는 걸 반복과 변주라고 해. 이런 것들도 이제 통사구조의 반복이 돼요. 그리고 특정 시에서 노래처럼 뒷부분이 반복되는 후렴구도 통사구조의 반복.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음성상징어나 음성상징어 의성어 의태어를 쓰면은 운율 형성 요소라고 해요. 이걸 반복적으로 쓸 때는 깡총 하죠. 깡총 짹짹 삐약 이렇게 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울림소리라던가 특정 자음이나 모음을 반복하면은 그것도 운율 형성 요소라고 하는데 주로 울림소리 반복 등이 많이 써요. 울림소리 반복을 하면 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되게 웃긴 게 우리가 울림소리 반복을 운율 형성 요소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김영란이 많이 쓰거든. 김영란은 시 자체가 밝고 명랑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밝고 명랑한 느낌을 준다라고 그냥 끼워 맞춰. 그냥 꾀걸면 코걸이 비걸면 귀걸이 식이야. 그리고 박재상 같은 시인은 한해 정서를 나타내는 시가 많거든. 그래가지고 이건 한해 부각하는 효과를 준다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인 거야. 이 사람이 막 기쁨에 대한 시를 많이 쓰면 울림소리 많이 쓰면 이 사람은 울림소리를 통해가지고 기쁨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고 얘가 슬픔의 정서 많이 쓰면 이 사람은 울림소리 많이 써서 슬픔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어요. 이딴으로 연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네가 생각해도 그렇잖아. 미술평론이나 패션평론 같은 거 생각을 해봐. 그냥 그게 있는 게 아닌데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 예찬하고 그걸 통해가지고 산업을 부흥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지. 특히 패션계나 이런 데들 보면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잖아. 그게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게 예술의 어떤 한 종류, 예술의 기본적인 속성이 이거잖아.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실체가 있다기보다 거기에 의미 부여하는 게 더 큰 거. 새롭게 보이게 만드는 대가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 그래가지고 이 문학도 어쩔 수가 없어. 그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어쨌거나 이게 기본적인 의미 형성 요소다. 그치? 그러면은 이제 심상은 거지. 심상 같은 경우에는 66페이지 심상. 근데 심상이 뭐니? 심상. 뭐가 심상이니? 마음에 떠오르는 상. 뭐야? 이미지. 이미지가 심상이야. 시에 나타나는 이미지. 우리 이미지는 뭐야? 이미지는 이미지지. 그치? 뭔가 그림으로 그려지듯이 떠오르는 거지, 마음의 상태에서. 그래서 사실 그거를 이제 중학교 때는 보통 심상이라고 많이 부르고 이미지라는 표현을 잘 안 쓰거나 이미지 하면 부정적 이미지, 긍정적 이미지 이렇게 쓰는데 사실 같은 표현이야. 시에 나타나는 이미지와 심상, 마음에 떠오르는 상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미지를 번역한 게 심상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국어 교육 과정에서 또 자기네들 멋대로 바꿔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해보자. 우리가 통상 심상이라고 하면은 이미지인 건데 이런 경우 들어봤지. 긍정적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 상승적 이미지, 하강적 이미지. 그것도 심상이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중학교 때 심상 보통 하면 어때? 오감에 관련된 거 많이 배우잖아. 시각, 정각, 공감각. 사실 이 심상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우리 감각적 침상, 우리가 흔히 오감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감각적 침상이라면은 비유적 침상과 상징적 침상도 있어. 그러니까 침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이미지잖아, 머릿속에. 비유적이라는 거나 상징적이라는 거는 어떠한 오조관념을 봤을 때, 그러니까 표현되어 있는 거를 봤을 때, 거기서 어떠한 원관념을 떠올리면 그게 침상인 거지, 사실은. 상징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면 우리가 삐약삐약 하면은 이게 비유잖아. 물론 청각적 이미지 해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삐약 하면은 어때? 청각을 떠올리겠지만 청각과 더불어가지고 뭐를 떠올리기도 해. 병아리를 떠올리기도 하지. 그러면 이거는 뭐야? 비유적 침상인 거야. 또 우리 뭐 밤 하면은 부정적 이미지를 떠올리지. 이런 것들도 침상인 거야. 이해돼요? 근데 우리가 통상 감각적 침상을 메인으로 삼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침상은 기본적으로 5가지 종류가 일단 나오지. 뭐가 있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 다음에 뭐야? 촉각. 이 5가지인데 사실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거든.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 봐봐. 시각은 보통 움직임이나 색상, 명암에 관련된 건데 우리 뭐 예를 들면 역동적 이미지 이런 거 많이 봤지. 역동적이다. 움직임이 많은 거잖아. 그런 건 일종의 시각적 침상이기도 하지만 또 별도로 빼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 봐봐. 근육이 결린다. 촉각이 아니야. 애매하지. 근데 여기서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속이 쓰리다. 사실 이게 피부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 피부잖아, 원래 촉각. 또 맵다 같은 경우는 미각이야, 촉각이야. 원래는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뭐지? 통각이야. 혀가 통증을 느끼는 거지 맛이 아니고 비각은 알지.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애매해진단 말이지. 근데 통상 그냥 다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뭐가 나오는 거야? 복합감각과 공감각이 나오는데 복합감각과 공감각의 차이는 뭐냐?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복합감각 같은 경우에는 이거거든. 차갑고 푸른 하늘이 푸른 거고 하늘이 차가운 거지. 그냥 열거한 거지. 근데 공감각은 감각 전이가 일어나야 돼. 감각의 전이라는 건 뭐야? 감각이 서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야. 푸른 종소리. 이거는 어때? 종소리인데 청각인데 뭐로 바뀌었어? 푸른해서 시각으로 바뀌어야 돼. 이런 게 이제 공감각.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각은 어떻게 해야 돼? 감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 근데 그게 꼭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식 받는 게 메인인 것 같잖아, 항상. 근데 그렇지는 않아.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 예를 들면 우리가 단단한 고요라는 시가 있거든. 도토리묵 만드는 과정이야. 그래서 뭐 도토리를 햇빛에 말리는 장면을 뭐라고 하면 햇빛 발디디는 소리라고 표현했어. 햇빛 발디디는 소리하면 수식 받는 게 소리고 햇빛 발디디는 이 수식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뭐가 메인인 것 같아? 소리가 메인인 것 같지만 소리 있어 거기에? 없지. 그럼 뭐가 메인인 거야? 햇빛이 메인인 거야. 그래서 시각의 청각파, 시각의 청각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촉각의 청각까지 햇살을 느낄 수 있는 게 시각하고 촉각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식 관계 가지고서 해석하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그거 아니야. 수식이랑 상관없어. 뭐가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게 뭘로 바뀌었는지를 생각해야 돼. 이해돼? 그 다음에 비유나 상징도 감각이 될 수 있는데 특히나 우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부정적 이미지, 긍정적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다 침상인 거야. 상징적 침상. 이시는 이시어에서 긍정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상징인 거죠.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 부정을 나누는 거잖아. 사실. 너무 사람이한테 있어. 응? 사람이 되게 계속 이따 사진 찍으면 돼요. 아까 그건 다 썼지? 네, 비슷해요.
됐니? 네. 자, 그래가지고 그거는 넘어가고 그 다음은 화자청자 이론을 좀 할 건데 쓸래? 써? 지금 얼마 안 되잖아. 쓰고 화자청자. 너무 열심히 쓴 것 같아.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화자와 청자인데 우리 작가가 있으면 누구를 통해 얘기해? 화자를 통해 얘기해서 시가 있고 청자가 있고 그 다음에 독자가 있지. 이렇게 되지. 화자는 근데 가상의 인물이지. 시 속에 들어가 있는 가상의 인물이야. 그래서 보면은 화자와 작가 일치하지 않지, 청자와 독자도 일치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화자나 청자는 항상 존재해. 모든 시에서 화자와 청자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어. 존재는 하는데 없는 경우는 없어. 근데 표면에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표면에 드러나는지를 한번 보자. 우리가 보통 화자가 표면에 드러난다 하면 첫 번째 1인칭 대명사가 있거나 두 번째 1인칭 호칭어가 있어야 돼. 예를 들면은 뭐 나라던가 뭐 선생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어때? 자기 자신을 드러낸 거죠, 화자. 청자가 표면에 드러나려면은 2인칭 대명사나 너 같은 거, 예를 들면은 너, 당신, 혹은 2인칭 호칭어, 예를 들면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 혹은 세 번째 돈호법으로 불러야 돼. 돈호법이 뭐니? 누구누구, 아, 야, 여, 뭐 해, 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청자는 일단은 표면에 드러나면 이제 그 청자가 듣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 표면에 드러나는 거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가 또 있어. 뭐냐면 구제하거나 혹은 또 이제 들을 수 없는 상황. 이러면 청자가 될 수 없어. 동물은 청자가 될 수 있어. 사물도 청자가 될 수 있어. 식물도 청자가 될 수 있어. 뭔가 이게 교감이 된다라고 보면 그건 청자가 될 수 있다라고 봐. 해야 하면 해는 청자가 될 수 있는 거지. 교감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근데 뭐 아우야 그러는데 아우가 죽어서 못 들어. 그건 청자가 될 수 없다라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고 청자도 표면에 드러난,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 우리는 화체라고 합니다.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고 청자가 표면에 드러났는데 청자가 다시 말을 해서 화자가 두 명이 돼. 또 뭐라고 해? 이거를 화체.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고 청자가 표면에 안 드러나서 혼잣말하는 것 같으면은 도백체 혹은 독백체라고.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청자만 표면에 드러나면 메시지 전달 위주의 시가 돼. 마지막으로 화자와 청자가 둘 다 표면에 안 드러나면은 뭐야? 이미지 상황묘사 위주의 시가 돼. 보통 이래. 다 100%는 아니야. 자, 그래가지고 내용을 보면 천천히 적어.
자, 거기 보자. 72페이지 봐봐,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시 화자 청자가 함께 들어가는 경우 향단화 그네줄을 불러라. 향단화라고 해서 청자가 나오지. 불렀어. 향단이는 이제 춘향의 몸종이지. 그리고 맨 마지막 글은 나를 밀어올려 나가 나오니까 나는 춘향이고 청자는 향단이인데 그네를 밀어라 라고 이제 자기 몸종 12인 향단이한테 그네를 밀라고 얘기하라고 한번 대화체지. 대화하는 것 같잖아. 누구한테 말이야. 근데 두 번째 봐봐. 윤동주의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먹기를 입새이는 바라. 이건 나는 괴로웠다. 근데 듣는 사람 있어? 없지. 그러면 독백해고 백티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세 번째 시 봐봐. 여기 보면 화자가 쏟고 청자만 드러나는 연탄재 함부로 타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화자는 표현이 안 들었는데 너라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을 마치 확정한 것처럼 했지. 그럼 메시지 전달 느낌이 되게 강하지. 그 공익광고나 이런 느낌도 있잖아. 그렇지? 마지막으로 화자 청자 둘 다 숨어있으면 어때? 물 먹는 소 목덜미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가 바뀌지 않다고 서로 발전등이 보였다고 서로 정확하다. 상황 묘사지. 이미지나 특별한 그 화자나 청자가 안 나타나니까 그런 느낌이 되는 거지. 그래서 각 시마다의 특성을 화자 청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내고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야지 청자가 누구인지 정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시상전개하고 윤동주 씨 들어갈게. 시상전개는 76페이지에 나와. 시상이라는 건 뭐야? 시에 나타나는 흐름이라는 뜻이거든. 시상의 상은 이미지야, 사실은. 시는 거의 이미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 이미지가 전개되는 양상하면 뭐라는 거야? 시의 구성이라는 거야.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짜임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시상전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한번 살펴볼 건데, 거기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시간적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가 나오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근데 거기 보면 세 가지 나오잖아. 역행, 순행, 역순행. 이렇게. 근데 순행은 뭐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과거에서부터 미래로 쭉 가는 거지. 네. 그리고 역행은 반대로 가는 거지. 그러면 역순행은 어때?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거슬러 올라오는 거야.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역행 가능해? 아니요. 아니 조금이라도 시상을 전개하면 역행이 될 수가 없잖아. 역행했다 다시 순행인 거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시는 뭐뿐이 없어? 아니, 모든 시는 순행과 역순행뿐이 없어. 역행은 논리적으로만 가능하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딱 과거로 가는 거에서 멈춰야 되잖아. 근데 그게 가능하냐고. 조금만 시상을 전개해도 그럴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은 사실은 딱 두 개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행 그리고 역순행. 근데 사실은 이것도 잘 안 써. 뭐라 그러냐면 추보식 구성이라는 표현을 더 잘 써. 수능에서. 왜냐면 추보라는 거는 걸음 보자에다가 따를 추자야. 걸음을 따라가듯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는 보통은 추보식 구성과 역순행식 구성 주관이 없어. 이렇게 더 많이 써. 그러니까 추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해되지?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두 번째 뭐가 나오겠어?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가 나오겠지. 보통은 장소 이동이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뭐가 나타나? 이제 그 시선 이동 같은 것들이 나타나. 그리고 장소 이동과 추보식 구성이 합쳐지면은 어떻게 돼? 보통 기행적 구성이라고 해. 기행문에서 나타나는. 기행문은 어떻게 돼? 우리 장소 이동하고 공간도 이동하고 시간 이동하고 장소 이동하고 계속 이렇게 가지. 됐지? 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 밑에 점층적 전개 있지. 우리가 보통은 수사법에 의한 시상전개들이 있거든. 예를 들면 뭐가 있어? 점층이라던가 혹은 반복 혹은 대꾸 혹은 연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수사법에 의한 시상전개. 예를 들면 뭐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내리는 살아있다, 마당에 내리는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점층적 전개. 그래서 보통 수사법에 나오는 방법들도 많이 이제 시상전개 방식으로 써. 그치? 네. 그 다음에 좀 넘어가봐. 뭐가 있는지.
자, 대조에 의한 시상경계. 대조도 어때? 대조와 대비도 수상법의 하나씩 차이점을 부각해가지고 나타내는 시상경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네 번째, 한시에서 나오는 시상경계 방식이 있어. 나중에 우리가 한시를 배울 건데, 한시는 기본적으로 시상경계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 이제 책이 안 나오는 것들도 있거든. 한시는 크게 4줄짜리 한시를 뭐라고 하냐면 절구라고 불러. 그리고 8줄짜리 한시는 율시라고 부르는데 둘 다 당나라 때 정립이 되고 동아시아의 한시는 당나라 때 거의 완성이 됐다라고 보면 돼. 그랬을 때 절구의 시상경계 방식이 그 유명한 기승전결이야. 우리 맨날 기승전결 얘기하잖아. 근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 이 절구에서 뭐야? 당나라 때 만들어진 방식이야. 여기에서 시상전환을 유발하는 게 특징이지. 율시는 잘 안 알려졌는데 수함경리라는 시상경계를 써. 함년 두 줄이 서로 됐고 경년 두 줄이 서로 됐고 그 다음에 함년과 경년이 대꾸와 대비를 이루는 게 특징이야. 대꾸는 뭐야? 비슷한 위자모류가 두 개가 배치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A, B, C, C-D, D-E, F 이런 식으로 C가 8줄이 배치되는 거야. 얘네 둘이 서로 비슷하고 근데 얘네들은 또 비슷해. 이런 식으로. 이해되지? 그 다음에 이제 시상경계, 한시의 시상경계 방식 중에 기승전결, 수학경계 말고도 선경, 후정과 선정, 후정이 있어. 이 당나라 때 이 시를 완성시킨 사람들 두 사람, 가장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 두보라는 사람과 이백이라는 사람이거든. 두보가 주로 선정, 후정이라는 걸 많이 써. 앞에 경치 배치하고 뒤에 정서 얘기하는 이런 식을 많이 쓰거든. 반대로 하면 앞에 정서, 뒤에 경치하면 선정, 후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단어도 되게 많이 써. 다섯 번째, 소미상관. 이거 많이 쓰는 거지. 이건 뭐 연상작용에 의한 시상전개. 연상에서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이렇게 가는 것들이 이제 시상전개 방식들이야. 전체적인. 그리고 이제 부분적 시상전개가 있는데 이것도 좀 알아줘. 이건 전체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거라면은 부분적으로는 시상 경계 방식 중에 시상의 전환, 시의 흐름이 바뀌는 거, 시상의 집약, 주제어나 주제행이 나오는 경우 압축되어 있는 거지, 집약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시상의 비약, 이런 세 가지 표현이 있어. 시상 비약은 뭐야? 비약법, 건너뛰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가 있다라고 알면 돼. 전체적인 시상 경계 방식과 부분적인 시상 경계 방식까지 해가지고. 자, 윤정주 보면은 만주에서 태어났지? 만주가 어디 쪽이에요? 긴 만주 몰라? 북한 쪽이에요? 우리나라지. 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잖아, 일제강점기 때. 네. 일본이 들어와.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일본을 산업화시켜야 되잖아, 일본 애들은. 일본이 이제 그 메이지 유신해가지고 갑자기 근대화로 치달았잖아. 네. 공장을 많이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건비를 저렴하게 해야 되지. 인건비를 낮추려면 식량값을 낮춰야 된단 말이야. 식량값을 낮추려면 보통은 어때? 대부분의 나라들은,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 국가에서 곡물을 싸게 사와. 그래서 조선의 곡물들을 싸게 사와. 우리 수탈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막 보면은 뭐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이제 막 쌀 막 이렇게 뺏어가는 게 아니야. 싼 돈 주고 사가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가져와. 수탈 내지는 뭐 무역을 통해서 가져와. 그러고 여기다가 다시 뭐를 갖다 파는 거야? 이제 생산물을 갖다 파는 거. 이게 식민지의 기본적인 구조잖아.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까 어때? 농촌에서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지. 농사 지어도 다 뺏긴? 하여튼 뭐 세금으로 내보내는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디로 가? 여기 이제 새로운 식민지를 만들었어. 만주국이라고, 일본이.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를 꼭두바퀴로 세우고 여기다가 이제
그 당시에 청나라가 망하고 나서 중국은 뭐였어? 중화민국 해가지고 막 군벌들이 싸우고 막 그러던 때였단 말이야. 공산당이랑 이제 국민당이랑 싸우고 있었어. 지금 국민당은 어디로 가 있어? 대만이 국민당이야. 그러니까 우리 보면 중국, 대만 이렇게 두 개 있잖아. 여기 섬나라 대만 있지. 대만이 이제 당시에 여기서 싸우던 국민당 정부가 쫓겨가서 세운 이제 그거고, 이쪽은 공산당. 지금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지. 중국 국민당은 대만이야. 그래서 사실 얘네 둘이 같은 나라인 거야. 근데 서로 싸우지, 서로 국가로 인정 안 하잖아. 우리가 북한의 국가로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한, 일본, 대만, 미국 이렇게 동맹인 거고, 원래 북한, 그리고 중국 공산당, 러시아 이쪽이 동맹인 거고, 원래. 근데 지금은 이제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있지. 자, 만주국을 세우고 나서 우리가 첫 번째 식민지였잖아.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권한을 어떻게 했냐면은, 아 그래 우리 일본인들이 최고긴 한데 두 번째 식민지 국가의 두 번째 직위를 너희한테 줄게. 그럼 만주로 가면 우리 밑에 누가 있는 거야? 일본인 있으면은 조선인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는 거야? 여진족들, 청나라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좀 먹고 살만한 느낌이잖아. 그래가지고 주로 다 이사를 간 거야. 만주가 지금의 요 부분, 여기가 연해주라고 해서 여기 러시아 연해주와 만주 쪽에 가가지고 많이 살았는데, 연해주는 이제 독립군들이 들어갔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공상화 시킨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때 싸움도 한번 나고 내전도 일어나고 그래서 잘 안 가고, 보통 만주 지방에서 많이 살았지. 여기가 만주야. 그래서 당시에 뭐 이제 있는 집안들도 많이 갔고, 뭐 어려워서 간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만주 쪽에 이제 우리 민족들이 지금도 많이 살아있는데 그거에 지금 뭐라고 불러? 조선민족. 우리는 되게 웃기는 포지션을 취하잖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은 만주에서 살았던 조선족들이지. 조선족들은 엄청 비하하지.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 간 우리나라 정부들은 웰컴 하잖아. 어쩔 수 없는 돈의 룰이긴 한데, 윤동주도 이제 살아남아서 만주에 있었으면 조선족이겠지. 자, 그래가지고 윤동주는 젊은 나이에 그것도 보면 45년 6월 16일 광복되기 이제 얼마 안 남기고서 죽었지. 반년 정도. 응? 45년. 저희 외할머니가 45년도에 태어나셨거든요. 돌아가셨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45년도에 이제 윤동주가 죽었고, 젊은 나이지. 거의 뭐 17, 45니까. 몇 살이야? 28이기 전에 죽었지. 그래서 그 사람 시 종류가 별로 많지가 않아. 여기 실린 시들은 전부 이제 보면은 쭉 나오지만 하나의 시집에 실려있던 시들이야. 그것도 다 유고 시집이지. 죽고 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지난번에 속죄한 모티프도 나오고 했지만 윤동주는 기본적으로 기본 구성이 속죄한 모티프에다가, 그러니까 윤동주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윤동주의 대부분의 시들은 90%가 속죄한 모티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 속죄한 모티프라는 건 뭐야? 자기 희생을 통해서 민족구원의 모티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기 희생, 민족구원. 요게 기본적으로 깔려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독백해 고백해 부끄러움의 시야. 그러니까 시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보통은 처음에 화자를 찾잖아. 화자가 나가 나오고 보통 청자가 안 나오는 독백해 고백해 시이고, 대부분의 윤동주 시들이 이렇게 돼 있고, 바라보는 대사는 나인데 이 나에 대한 정서가 부끄러움이야. 그래서 내가 속죄한 모티프에 의한 자기 희생과 민족권을 하지 못한 부끄러움으로 보통은 해석을 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시의 구성이야. 그래가지고 간부터 한번 볼게. 화자 표면에 나오니 나 나오는 시였어. 대화체로 돼 있지. 좀 특이하게. 그리고 청자는 누구야? 거기 보면은 두 명이 나오지. 너라고 나오고 너가 누구야? 거기 보면은 독수리지. 그리고 하나는 뭐야? 거북이가 나오지. 거북이는 유혹하는 존재지.
거북이는 부정적 존재야. 근데 얘가 긍정이고 거북이가 부정이고 얘는 그래서 뭐를 상징해? 일제를 상징한다라고 하고 화자가 바라보는 대사는 거기 보면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프로메테우스거든. 프로메테우스는 어때? 인류에게 불을 전해준 죄로 코카서스 산중에서 이제 독수리한테 간 쪼여 먹히는 이제 그 벌을 받잖아.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는 뭐야? 자기 희생을 통해 가지고 인류에게 불을 전해줬잖아. 그치? 이거를 마치 어떤 자기 자신의 모습처럼 표현을 한 거지. 그래서 정서는 자기 희생 의지라고 봐. 그러면 이 시의 주제는 뭐야? 어떤 민족을 위한 자기 희생 의지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그 뒤에 보면은 그 시술책처럼 뒤에 빈칸들 있거든. 그 채울 수 있는 거. 그것들 채우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오는 게 속된 거야. 이해되지? 자,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다 풀어오라고 하면 어차피 못 풀어올 거잖아. 자, 한 세트씩만 풀어봐. 안 되면 가능하면 다 풀면 좋겠는데 작품 하나 나오고 거기에 딸린 한 세트가 요거지. 간, 술래잡기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두 개 두 번째 세트잖아. 한 세트씩만 풀어. 이건 가능하지. 네. 자, 그리고 거기 낯선 시들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 보면 문제. 그거는 해설의 보고서 정리하는 연습을 해. 해설에 거기 보면은 밑에 나오지. 뒷페이지 보면은 술래잡기로 해설이 나올 거야. 그걸 보고서 문제를 풀어봐. 됐지? 네. 자, 그래가지고 윤동주 간부터 한번 보면은 자,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 습한 간을 말리우자. 습한 간은 여기서 뭐를 상징하냐면은 나의 간이고 간은 양심을 상징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습한 간이라는 거는 오염된 양심을 다시 회복하자의 의미로 봐. 코카서스 산중에 도망온 토끼처럼 둘레를 둥둥 돌며 간을 지킨다. 코카서스 산중은 이제 프로메테우스 설화지. 그리고 토끼가 간을 지키는 건 뭐야? 구토지설 수군가 내용이잖아. 그래가지고 토끼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합해가지고 모티프가 모인 거야. 이 작품의 모티프는 속죄한 모티프도 있지만 플러스 해가지고 모두 들어간 거야. 프로메테우스 설화와 토끼전이 들어간 거지. 이 두 개도 모티프로 작용할 수 있겠지. 자, 내가 오래 기르던 여인 독수리야, 와서 뜯어먹어라. 독수리는 이제 원래 그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뜯어먹는 존재잖아. 근데 그 독수리한테 뜯어먹으래. 너는 살찌고 나는 여의여야지. 그러면 뭐야? 독수리는 긍정적 존재인 거지. 그래서 자신의 어떤 자아를 나타낸다라고 봐. 자신의 자아. 나의 자아를 살찌워야지. 나의 양심을 먹고. 그러나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에 유혹이 안 떨어져. 일제의 유혹에는 난 떨어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를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지. 동일시 대상이야. 불도적질한 죄로 불을 훔쳐서 인간한테 준 죄로 목에 맷불을 달고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 자기 희생의 모티프가 있지. 여기 보면.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 설화랑 속죄한 모티프가 거의 동일시되는 느낌이 있지. 어떤 내용의 신지 알겠지? 네. 괜찮아? 다음으로 갈게. 대부분이 이런 느낌의 시야, 사실은. 어디까지였지? 끝까지. 끝까지요? 12페이지. 예? 다음 주는 백석해야 돼. 예? 다음 주는 백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숙제가 다야. 200 몇십 페이지 다요? 대충 몇 시간 걸릴 거예요, 선생님? 이거 다 하는데? 네. 1시간 끝. 아, 숙제하면 몇 시간 걸릴 거잖아요. 숙제? 한 7시간? 하루에 1시간씩. 와우. 자, 우리가 봐봐. 윤동주 끝내고 기본 작가가 뭐야? 백석 끝내고 빙소원은 안 하고 나이덕 나가야 되고 나이덕에서 많이 나서 나이덕 끝내고 이강백 작품들 좀 정리하고 이 정도는 하고 들어가야 돼. 최소한. 안 그러면 힘들어요. 문법 끝내고 기본 작가의 작품은 끝내고 들어가야 돼.
자, 봐봐. 길 화자 표면에 나와. 내가 사는 것은 맨 마지막에 화자 나왔지. 네. 청자 있어? 없네? 그러면 도백해지. 청자 표면에 들어가지 않죠. 없는 건 아니지. 청자는 있지만. 그래서 도백해. 바라보는 대상은 뭐야? 길을 바라보는 길. 길의 의미라고 합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뭘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길은 뭔가 잃어버린 거를 찾는 공간이지. 그래가지고 주머니를 더듬어. 근데 길에 나가는데 주머니를 더듬은데. 사실은 이거는 이 길은 화자의 내면을 의미한다고 봐. 그러니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면의 길. 그러면 이건 뭐겠어? 인생이야, 인생. 보통 현대시에서 길이 나오면 대부분 인생이야. 돌과 돌을 끼고 연달아서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자, 길이 있어. 길이 아침에서 저녁으로,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쭉 나아가는 거지.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어져 있고 여기 중간에 뭐가 있는 거야? 돌담이 있는 거야. 돌담이 있는데 돌담에 이제 문이 있는데 문이 잠겨 있어. 그래가지고 저 너머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 돌담이 있지. 그리고 돌담이 그림자를 드리웠대. 이 그림자는 뭐를 의미해? 일제의 암울한 현실을 의미한다고 봐. 여기까지 괜찮니? 그거 나중에 그 빈칸은 뒤에 보고 채우면 돼. 자, 그래가지고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가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늘을 쳐다보면은 하늘이 부끄럽게 푸르대. 그러면 나의 정서는 뭐야? 부러움이지. 자기를 성찰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 길은 자기 자신의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는 거고, 하늘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성찰의 매개체가 되지. 윤동주 시에는 성찰의 매개체들이 많이 나와. 성찰의 매개체라는 건 뭐야? 자기를 돌아보기 위해서 그 중간에 매개체 역할, 거울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우물이라던가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거지. 하늘을 보면서 아, 내가 부끄러운데 그건 자신은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게 성찰의 매개체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데,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나오는 거다. 자, 이쪽 길은 풀 한 폭이 없어. 그러면 어때? 여기는 부정의 길인 거지. 나의 지금 인생은 부정적이고 담 저편에는 뭐가 있어? 나의 순수한 모습, 나의 긍정적인 인생이 남아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뭘 찾기 위해서? 담 저편의 나를 찾기 위해서 이 길을 걷고 있는 이 담의 길이가, 이 담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하려고. 이해되는 거지. 쭉 살아가면서 이쪽 어디론가 넘어가는 길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는 거지. 하지만 그게 힘든 거지.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 뭐야? 저 건너편의 긍정적인 나의 모습, 긍정적 자아를 찾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럼 길은 두 개가 있는 거지. 이쪽 길은 뭐야? 부정적인 길이고, 저쪽 길은 뭐인 거야? 긍정적인 길인 건데, 이 사이에 뭐가 있어? 담이 있고,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을 상징한다고. 그래서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가 이 정쪽의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의 삶이 부끄러운 거야. 이해돼? 그럼 뭐야? 자신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과 긍정적 자아를 찾기 위한 노력이 주제가 되겠지. 이해되니? 네. 이렇게 다음으로 또 가보자.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야, 윤동주 씨는. 제가 다 너무 부끄럽지. 뭔가 이거 잘못한 거 잘못했다 다른 시간 무슨 거 궁금해. 그 다음 작품은 근데 길이 문제가 더럽게 많아요. 왜 바로 원래는 또 다른 거야. 페이지 50페이지.
자, 또 다른 고향은 이제 내가 고향에 돌아왔는데 이 고향으로 돌아온 이유가 약간 현실 도피적인 느낌으로 돌아온 거야.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나의 부끄러운 자아가 따라온 거지. 예를 들면 내가 이불킥 할 만한 일을 해가지고 지금 이불 속에 숨어 있어. 너무 부끄러워. 근데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생각을 안 해야 돼. 그래서 윤동주는 어떻게? 또 다른 고향으로 가자. 고향으로 도피해 왔지만 내가 부끄러운 자아가 따라왔어. 그래서 또 다른 고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또 다른, 항상 부끄러워. 윤동주는 되게 샤이한 인간이야. 자, 거기 보면 화자는 나가 나오는데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대. 화자는 나인데 일단은 청자는 없어. 그럼 노백해겠지. 바라보는 대상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다 사실은 나야. 자, 거기 보면은 백골이 있고 나가 있고 아름다운 홍이 있어. 다 나지. 이게 부정이고 이게 긍정적인 나이고 이건 갈등하는 나인 거지 그 사이에서. 그래서 정서는 뭐야? 여기에서 나를 이제 어때? 부정적인 나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의지가 나타나는 거죠. 보면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 나의 부정적인 부끄러운 자아가 한 방에 나와 누워버렸지.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의 성과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오는데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하는, 자, 내 해골이 있고 해골이 누워있어. 이걸 바람이 풍화작용하고 있대. 그러면 이거는 뭐야? 바람이 꾸짖는 거지. 뭔가 나의 부정적인 자아를 자꾸 이제 갉아내는 그런 느낌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은, 나의 부정적인 자아를 보며 슬퍼하는 것은 내가 우는 것이냐 아니면 백골이 우는 것이냐, 부정적 자아가 우는 것이냐, 아니면 아름다운 나의 혼, 긍정적인 자아가 우는 것이냐. 어쨌거나 나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인 거지. 지져놓은 개는 어둠을 짓지.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거래. 그러면 개도 어때? 나를 꾸짖는 거지. 바람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나를 이제 계속 이 부정적인 자아는 어때? 바람과 개에 의해 가지고 계속 어때? 부정적인 현실을 이제 우리가 추궁받는 상황이지. 그래서 어디로 가고 싶은 거야? 쫓기오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 자, 그건 뭐야? 극복 의지를 뭐로 표현한 거야?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으로 표현한 거지. 비슷비슷하지. 운동교실들 대체는 다 이래. 그래서 자꾸 보다 보면 더 익숙해져. 운동주는 기본 작가이기 때문에. 또 뒤로 가보자. 야, 근데 이게 숙제로 해왔을 때 한 문제라도 틀리면 그 다음 세트 또 그 자리에서 풀고 간다. 네? 꼼꼼하게 풀어와. 네? 그러니까 한 세트로 줄여주는 대신에 한 세트에 하나라도 틀리면은 두 세트가 되고 두 세트를 또 틀리면 세 세트가 되고. 몇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달라요? 시마다 달라. 자, 82페이지 무서운 시간. 그럼 틀리면 고쳐오면은 무효 인정해주나요? 그 세티프라고 틀린 문제가 있어요. 그걸 고쳤어요. 그래서 맞았어요. 아니, 고친 거는 틀린 거지. 오답이잖아요. 오답해서 다시 풀었는데 맞았어요. 그래서 고쳐서 그냥 세모가 됐어요. 그걸 다시 풀어야 되나, 아니 왜? 뭐. 자, 봐봐. 무서운 시간. 자, 무서운 시간 왜 무서워? 똑같아. 부끄러운 거야. 이해돼?
자, 그 나를 부르는 것이 누구요? 화자 나지. 성자 없어. 족백제 고백체지. 바라보는 대상은 뭐야? 나지. 나를 부르지 말라라 그래. 이게 뭐야? 부끄러움이지.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 그 나를 부르는 것이 누구? 실제로는 누군가 부르는 게 아니지. 뭔가 나를 부르는 거는 나의 양심의 소리가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가랑잎 이파리 풀러 나오는 그늘인데 나 아직 여기 복이 남아있어. 가랑잎 이파리 풀러 나오는 푸른색인데 푸른색은 뭐를 상징해? 보통 희망을 상징하지. 그 긍정적 이미지가 있어. 긍정적 증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희망의 호흡이 남아있다는 건 뭐야? 나한테 아직 조그만 희망이 남아있다는 거지. 한 번도 손 들어보지 못한 나를, 손 들어줘야 하늘도 없는 나를, 뭐야? 억압적인 현실 속에 있는 나를 어디에 내 한 몸 둘 하늘이 있어 나를 부르는 것이.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나는 일제강점기에서 억압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나는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가 없어. 근데 나의 양심의 소리가 자꾸 나를 불러. 그래서 그게 무섭다는 거야. 이해되지? 일을 마치고 내 죽는 날, 소명의식이라고 그러지? 이런 거래. 소명이라는 건 뭐야?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운명을 맡고 태어났다는 거지. 그거를 부여받고서. 그래서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그게 내 민족을 위한 희생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죽는 날 아침에는 서럽기도 하는 가랑잎이 떨어질 텐데, 가랑잎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 죽음을 표현하는데, 나를 부르지 마. 그러니까 현재 나는 너무 부끄럽고, 두렵고, 그래서 무서운 시간인 거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 자, 바람이 불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 시대 보면 일본교는 완벽한 독립운동가 같은 느낌이잖아. 근데 바람이 불어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이게 독립운동가를 만든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봐. 자,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화자는 나지. 성자 나와? 안 나오지. 독백제, 고백제 항상 거의 대부분이. 바라보는 대상은 뭐야? 내 괴로움이지.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대 라고 했는데 이유가 없다고 했다가 또 어때? 이유가 없지 않구나, 이유가 있어 라고 하면서 내 괴로움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흐르지 못하고 고여있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타나는 거야.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자기가 괴롭고 그 상황에 대한 자기 성찰이 나타나는 게 이 시인 거지. 내가 뭔가 움직이지 못하고 고여있는 느낌이 든다. 뭐 이게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 근데 보면은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그러면서 자기 성찰을 하지.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고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내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시대적 고민도 아니다. 그러면 시대적 고민이 아니면 이 사람은 독립운동가는 아닌 거잖아. 근데 사실 뭐 이게 강원일 수도 있지만,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하나야. 뭐야? 내 발이 강성 위에서 멈춰있는 거 같아.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어떤 위에서 뭔가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나는 멈춰있는 것 같다 라면서 괴로워하는 거지. 이해되니? 그 다음 (96페이지) 별 해는 밤. 자, 별 해다라는 건 별을 세다의 의미지. 별을 세는 밤이라는 뜻이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해 있습니다. 배경은 가을이지.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화자는 나지. 나는 가을에 가을밤에 별을 세는 나지.
한데 어머니는 어때? 부재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때? 청자가 될 수 없어. 그래서 도백해인 거야. 혼잣말하는 느낌인 거지. 바라보는 대상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을 다시 돌아봐. 사실은 뭐 현재 상황에서 시작을 하겠지. 그리고 정서는 부끄러움과 자기의 생의지야. 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매개체가 별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밤에 아무 걱정도 없이 별을 세면서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세는 것은 별이 많기 때문이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에 또 셀 수 있기 때문에 다 못 세는 거지. 내일 밤이 오는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나한테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거지. 별을 세기 위한. 별을 센다는 건 어떤 거야? 추억을 회상하기 위한 충분의 시간이 있다는 거야. 청춘이.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과거를 회상하는 거지. 별을 세면서 그 옆에 보면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하나씩 불러옵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해, 경, 옥 같은 중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가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들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모세, 노루, 프란시스, 잼, 라이널, 마리오 이렇게 다 시인들, 뭔가 가난한 자기가 그리워하는 대상들, 추억 회상하는 사람들이 좀 열거했지. 이런 시인의 이름들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야상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지. 현재 상황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리고 어머님은 어디 있어? 멀리 북반도에 계십니다. 북간도는 어디야? 북만주를 간도라고 보기도 하고 만주라고 보기도 해. 그래서 간도는 사이 간자를 써가지고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거지.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 그리고 만주라고 보기도 해.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술수로 덮어버렸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나는 어때? 별을 세다가 이름을 써보고 이름을 덮어버렸다. 부끄럽기 때문이지. 나는 밤을 새러 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실수하는 까닭이다. 벌레가 부끄러운 이름을 실수하는데 울어가지고 감정이 이제 내가 부끄러운 건데 벌레가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나 나는 지금 부끄러워. 그러나 시상 전환 이제 보통 그러나가 나오면 시상 전환인데 시의 흐름이 바뀌어. 그러나 하지만 노력하라. 그런데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겨울은 그럼 뭐를 상징하겠어? 일제강점기. 별은 뭐겠어? 별, 아니 저기 뭐야 나의 조국. 얘도 봄이 오면 뭐야? 그게 독립이지 광복. 그러니까 일제가 지나고 나의 조국에도 광복이 오면 무더기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도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 이게 뭐야? 자기 희생의 이미지. 나는 죽어 있을 거다라고 암시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스러운 핀 무성할 거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시를 나쁘지 않게 쓰는 이유는 보면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비유적 표현, 상징적 표현들을 많이 쓰기도 했고 또 자신의 어떤 부끄러움에 대해서 되게 순수하게 고백적으로 많이 썼잖아.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자. 별에는 밤도 그런 내용이고 자, 페이지 110페이지 사랑스러운 추억. 사랑스러운 추억은 젊은 시절, 뭐 젊지 28살 사실. 근데 어린 시절 자기가 유학 가기 전의 모습, 일본 유학 가기 전에 어떤 그 모습, 순수했던 젊은 시절을 회상하는 그런 모습인데 현재는 그렇고 옛날에는 좀 그랬다. 봄이 오던 아침 서울의 어느 조그만 정거장에서 희망과 사랑처럼 기차를 기다려 나는 플랫폼에 간신한 그림자를 떨어뜨리고 담배를 피웠다. 담배를 피웠대. 뭐 20대 초반이었겠지. 화자는 나지.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젊은 시절을, 젊다고 하기 좀 그렇죠. 20대 후반에 20대 초반에 회상하는 거지. 자, 내 그림자는 담배 연기 그림자를 날리고 비둘기 한때가 부끄러울 것 없이 나의 속을 속속 햇빛에 비춰나갔다. 그때는 어때? 비둘기 한때라는 거는 뭔가 이제 그 뭐야, 긍정적인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근데 이제 간신한 그림자라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고통스러운 모습인데 어쨌거나 그때는 어때? 이제 그 평화로운 모습이 있는 거지. 혹은 이거를 자기와 대비되는 대상으로 보기도 해. 그러니까 바라보는 대상 자체가 나잖아. 나와 비둘기를 대비시켜가지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부각한다고 보기도 해. 그러면 이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보기도 해. 기차는 아무 새로운 소식도 없이 나를 멀리 실어다 주어 봄은 다 가고 동경교회의 어느 조그만 하숙방에서 옛 거리에 남은 나를 희망과 사랑처럼 그리워한다. 자, 그러고 나서 나는 기차를 타고서 어디로 왔어? 동경으로 왔지. 나는 여기 동경에 있고 옛날에 서울에 있던 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리워하는 거지. 근데 이게 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도 부정적인 거고 이거는 나의 부끄러움, 너무 그냥 그 윤동주를 독립운동가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느낌이 되게 강한 해석이긴 해. 아니 그냥 이때에다가 이때의 나를 그리워하는 거잖아, 시 내용 자체는. 근데 이것도 부끄러운 나로 바꿔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는 나에 대한 부끄러움 뭔가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 해석이긴 한데, 오늘도 기차는 몇 번이나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오늘도 나는 누구를 기다려 정거장 가까운 언덕에 서성거릴 게다. 가차오는 가까우냐? 아, 젊음이여 오래 거기 남아있어라. 자, 과거의 나를 이제 그리워하는 모습이지. 정서는 회상과 그리움이지. 독백해 고백해지 성자 따로 없으니까. 사실 동호법으로 부르는 게 있긴 하잖아. 거기 보면 마지막으로 뭐라고 나와? 젊음을 부르진 않구나. 젊음은 거기 오래 남아있어. 그래서 독백해라고 보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듣니? 페이지 115페이지 서시. 유명한 시지 서시는. 화자는 나. 혼자 없지. 바라보는 대상은 나지. 나를 바라보면 정서는 성찬이고, 성찬을 할 때 부끄러움을 느끼고, 부끄러움에서 자신의 어떤 극복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시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울어. 하늘은 뭐야? 나의 성찬의 매개체지. 그 중간에서 이제 하늘이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야. 아까도 길에서 성찬의 매개체로 하늘이 나왔잖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울어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내가 잎새라면은 바람은 뭐야? 어떤 유혹 같은 거지. 유혹 시련. 별을 노래하는 마음. 별은 희망이지. 이상. 모든 죽어가는 것에 사랑해야지. 고통받는 우리 백성을 상징한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 뭐였어? 소명의식이라고 했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별은 뭐야? 내가 추구하는 이상이지. 이 이상이 유혹과 시련의 어떤 그 고난을 바꾸는 거지.
다음 125페이지 소년. 자, 보자. 하자 표면에 나와? 안 나오지. 성자도 표면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단풍잎을 이렇게 가을이라고 표현했지. 단풍잎 떨어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져 있다. 일단은 화자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성자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미지 상황 묘사를 주시지. 환자가 뭐를 바라보고 있는지 일단 찾아야 돼. 대상에 대한 정서를 찾아야 그게 주제의식일 텐데. 자, 일단은 단풍잎을 바라보고 있지. 낙엽. 낙엽을 보면서 뭐를 느껴? 슬픔을 느끼지.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봉을 마련해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져 있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하늘을 통해서 하늘과 이제 교감하는 느낌이 나오죠. 파란 물감인데 두 손으로 따뜻한 물을 써서 보면 손바닥에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소금에는 파란 강물이 흐르고 그 파란 느낌이 전부 어때? 이제 낙엽에서 하늘로 가면서 하늘에 대해서 이제 교감하는 느낌이 나오지.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람처럼 슬픈 얼굴인 누구의 얼굴이 있어? 순이의 얼굴이 있지. 순이에 대해서 뭐를 느끼는 거야 그러면? 그리움이고. 소년이 이제 순이를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근데 화자가 소년인지는 몰라. 어쨌거나 순이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소년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지. 순이의 얼굴이 어딨다. 소년은 황홀히 눈을 감아본다.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딨다. 그래서 순이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낙엽과 하늘을 가져온 거지. 됐니? 다음 보도록 합시다. 쉽게 쓰여진 시, 백성급사. 운동주시 중에 좀 유명한 시지, 쉽게 쓰여진 시. 이 사람이 일제강점기 때 유학을 갔기 배경으로 이제 시 쓰는 쪽으로 갔어. 문과로 갔어. 근데 시대 현실을 보니까 내가 시나 쓰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치? 근데 시는 또 투철하게 현실을 투영해야 된다라고 배웠어. 그러니까 시가 너무 쉽게 쓰여지는 게 부끄러운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네가 화가가 됐어. 근데 세상은 막 전쟁 나고 막 그러면서 개판이 됐다고 해봐. 근데 네가 평화로운 그림만 그리고 있으면은 그런 것도 한 일종의 그 저기 뭐야 세상과 반대되는 아름다움을 추구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대. 세상은 이렇게 험하고 막 이제 잔인하고 험악한데 내가 평화로운 그림만 그리고 있어도 될까? 그림이 이렇게 쉽게 그려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세상 살아가 그렇게 힘든데 나 혼자 이렇게 편하게 그림 그리고 있어도 될까? 그런 느낌의 시인 거야. 그래서 쉽게 쓰여진 시하면 사실 어때? 쉽게 쓰여진 시에 대한 부러움이 나타나는 시인 거지.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고독한 거지. 혼자 있으니까 밤비가 속살거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육첩방은 남해다. 육첩이라는 건 뭐야? 다다미가 이렇게 있잖아. 이런 거. 다다미 6장을 깐 것 같은 작은 방이 육첩방인 거지. 그래서 일본 유학에 와 있는 상황이 나타나지.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왜 시는 슬픈 운명이 하늘이 준 운명? 시를 써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 하지만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지. 아니 이거 안 썼어? 아니지? 쉽게 쓰는 게 아닌 거 알지? 화자 누구야? 거기 보면은 청자? 없어. 왜 이렇게 고백해야?
알아보는 대상은 나인데 나가 두 개가 나와. 긍정적 자와 부정적 자. 부정적 자인 현실의 부끄러운 자를 긍정적 자가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지. 정서는 그래서 어때? 자기에 대한 성찰을 통해 가지고 부끄러움과 극복 의지가 나올 때 똑같이 부끄러움 나오고 부끄러움에 대한 극복 의지로 바뀌는 거지.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시를 적는다는 거지.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가미를 들어간다. 부모님이 이제 학비 보내줘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 공부가 세상에는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은 시나 쓰고 있는 거지. 그게 부끄러운 거야.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료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뭘 바라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무슨 뜻이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침전한다라고 표현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 시나 쓰고 있다니 하면서 이해되지? 근데 거기 옆에 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움입니다. 시도 인생처럼 힘들게 쓰여져야 될 것 같은데 육효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쏟아지는데 이건 어때? 다시 앞에 거를 반복하면서 다시 현실을 다시 직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내가 지금 유학 가서 밤비가 쏟아져버리고 있네. 그러면서 아 내가 시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라고 하다가 다시 어때? 다시 밤비가 쏟아져버린 현실로 돌아온 거지.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이 등불은 뭐야? 자신의 어떤 이제 그 노력이 조그만 노력으로 어둠은 뭐야? 일제강점기를 상징하지. 그래서 자신의 의지에 대한 저항 의지로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모여 아침을 기다리는 최고의 날. 시대처럼 온다는 건 뭐야? 언젠가 반드시 온다는 거야. 언젠가 반드시 올 아침 위에서 광복이지. 최고의 날.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어떤 나야? 긍정적인 미래의 나가 부정적인 현실의 나에게 부끄러운 나에게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도를 잡는 최초의 약속. 이건 뭐야? 아까 같은 상황이라고 해봐. 네가 근데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이 너무 쉽게 그려진 거야. 근데 미래에 내가 뭔가 어떤 그 현재의 어떤 암울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대작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긍정적인 나가 현재의 나를 구원해주겠지. 이런 느낌이지. 비록 내가 현재 공부는 하지 않아도 미래의 내가 나 대신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보내주겠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치? 미래의 나를 믿지 너는. 네. 그래서 한 페이지 가보자. 스케줄을 보시고 문제가 많지. 안센터 심감 풀면 별로 안 돼, 시간. 근데 틀리면 계속 풀겠지. 190페이지나. 194페이지. 진짜가. 난 지난번에 잠깐 했지 못 듣고 할 때. 네. 기억나? 아니요. 자, 화자 표면에 드러나? 아니요. 상자는? 아니요. 그럼 이미지 상황 묘사네? 아니요. 맞아? 네? 맞아? 이미지 상황 묘사는 하지 않나? 근데 거의 슬피에 가깝긴 하지. 자기 내면을 얘기하는 거. 화자도 표면에 안 드러나고 청자도 표면에 안 드러나는데 사진은 독백체에 가까워. 왜 그러냐면 이게 자신의 내면을 주로 묘사하거든. 알아보는 대상은 주로 화자의 내면이야. 외부 상황에서 화자의 내면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정서는 부끄러움과 극복이 있지. 똑같지 또.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보자. 지난번에 했던 거. 쫓아오던 햇빛인데 햇빛이 이렇게 밝아가지고 나를 쫓아오고 있었는데 이 햇빛은 뭐를 상징해? 이상, 꿈, 희망 같은 거지. 이상과 꿈과 희망을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지금 교회당 십자가
교회당 성탑이 십자가에 걸렸대. 이거는 뭐라고 했어? 이 높이는. 이거는 종교적 도덕적 목표이고, 이 높이는 그것의 어려움이지. 그러니까 나는 이상과 꿈, 희망을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그 이상과 꿈과 희망이 나의 종교적 도덕적 목표와 결부되니까 그걸 이루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상을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나의 이상이 내가 종교적이나 도덕적으로 보니까 난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어떤 그런 목표와 결부되니까 어때? 성탑이 어떻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게 어렵다라는 거잖아. 그 목표를 이루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 종소리 들려오지 않는다는 건 종소리는 희망의 상징이니까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그냥 어때? 방관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내게 많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역설적 표현이라고 그랬지. 괴로웠지만 행복한. 왜? 자기를 희생했지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여기서 십자가는 뭐야? 자기 희생이지. 속죄함 같은 거지. 종교적 희생이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얻어가는 하늘나라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무슨 뜻이야? 나를 희생해서라도 민족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시라는 거지. 이해됐니? 오케이, 다음으로 가. 197페이지 아우웨인 상황. 바로 여기가 197. 일제강점기잖아. 한참 어린 아우가 한 명 있어. 아우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지. 일제강점기는 너는 커서 뭐가 들리니? 라고 하니까 어때? 아우가 사람 되지 뭐 라고 하니까 어때? 그게 슬픈 거야. 동생 있어? 아니요. 얘 뭐 있어? 대부분이요. 사촌 동생 있어? 네. 사촌 동생 몇 살? 몇 살이지? 3학년인가? 4학년인가? 동생이 게임만 하고 있네. 나중에 보는데 프로게이머 됐지 뭐. 한সম이 나오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시대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야. 사람 되기 쉽지 않을 텐데 이러면서. 아우의 상황은 보면 그냥 간단히만 정리해볼게 봐봐. 붉은 이마에 싸늘한 달이 서리어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나의 정서가 투영되어 있는 거지. 화자를 바라보는 그 화자가 아우를 바라보는 착잡한 마음이 슬픈 그림으로 표현이 된 거야. 발걸음을 멈추며 사이그머니 앳된 손을 잡으며 니는 자가 무엇 되려니 하고 물어보면 사람 되지 라고 하면서 어설픈 대답을 하지. 슬며시 잡았던 손을 다시 놓고 아우의 얼굴을 보면 슬픈 그림처럼 보인다. 숨이 산 거 아니지. 결국엔 이건 뭐야? 어떤 살기 힘든, 세상 살기 힘든 삶에 대한 어떤 슬픔이 나타나는 거야. 아우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단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라는 거. 오케이, 뒤로 가보자. 198페이지 위로. 자, 화자 표면에 안 나와, 청자 표면에 안 나와, 이미지 상황 묘사 위주시야 이것도. 화자 표면에 안 나와, 청자 표면에 안 나와, 이미지 상황 묘사 위주시야. 바라보는 대상은 거미를 바라보지. 거미는 일제를 상징한다고 봐. 자, 거미란 놈이 흉한 심보로 병원 뒤뜰과 난간과 꽃밭 사이에 사람을 많이 잘 잡지 않는데 그거를 쳐놓았다. 뭐를 잡기 위해서? 나비를 잡기 위해서지. 나비는 뭔가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 거미는 나비를 잡기 위해 가지고 그거를 쳐놓는 거예요. 이 나비는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 이걸 바라보고 있는 한 사나이가 있어. 이거를 이제 사나이가 바라보고 있는 거지. 옥의 요양을 받는 젊은 사나이가 누워서 쳐다보기 바르게, 쳐다보기 좋게 서 있다는 거지. 사나이는 이제 무기력하고 있지. 무기력한 상황. 나비 한 마리가 꽃밭에 날아들다 그물에 걸렸는데 노란 날개를 파득거려도 나비는 자꾸 감기를 하고 거미가 쏜살같이 달려가서 나비의 온몸을 감아버린다. 사나이는 한숨을 쉬어 우리 민족의 상황에 대해서 한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보다 무수한 고생 끝에 때를 잃고 병을 얻은 이 사나이를 위로할 말이 거미줄을 헝클어버리는, 이거를 헝클어버리는 이 상황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라고 하는 거지. 정서는 뭐야? 그 사나이에 대한 연민과 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사나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은 사나이는 이 화자일 수도 있어.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 민족을 이제 억압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나이에 대해서 위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민을 느끼면서. 그거를 이제 화자 자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 사나이. 다음으로 가보자. 201페이지 자화상. 자화상은 뭐야? 자신의 모습이지. 어디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냐면 우물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야. 그럼 우물은 뭐야? 성찰의 매개체지. 지금까지 하늘이 성찰의 매개체였잖아. 지금 우물이 나오는 거야. 자, 보면은 화자는 표면에 나오지는 않아. 근데 사나이가 있지. 그래서 화자가 사나이야. 나라고 나오진 않지만 1인칭 호칭이 나와서 독백체 모백체일 수도 있고 이미지 상황묘사 위주일 수도 있어. 근데 거의 이미지 상황묘사 위주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일부 독백체가 나와, 정석 파트에서는. 바라보는 대상은 사나이인데, 이 사나이의 모습을 중간에 매개체가 뭐야? 우물이 매개체가 돼가지고 나오지. 근데 이 사나이의 모습이 자연과 이제 있는데, 자연이 이제 긍정적인 거거든. 그래서 사나이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와. 자연과 함께 된 거. 자연과 이제 별도로 나온 게 하나가 나오고, 두 번째에선 자연과 하나가 되거든. 자연과 하나가 된 모습이 뭐인 거야? 긍정인 거고, 자연과 별개로 나온 거는 부정인 거지. 처음에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부끄러워하지. 처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정서가 바뀌는데, 미웠다가 가엾어졌다가 미웠다가 그리워져. 그리고 그리움은 뭐야? 그리움은 긍정적 자에 대한 그리움인 거지. 과거에 긍정적이었던 자신의 모습, 순수했던 모습에 대한 그리움이야. 그 내용을 보면 삼로통일을 돌아 농가의 외딴 우물의 홀로 찾아가 가만히 들여다본다. 우물에 들여다보면 자신의 모습이 비치겠지.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지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근데 자신의 모습보다 먼저 모르가 자연의 모습을 보니 아름다워.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연과 동화되지 못하는 부정적인 모습이거지. 그래서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서 돌아갑니다. 자신의 모습이 싫은 거지.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자신의 모습이 가엾어요. 왜? 나는 부끄럽지만 또 나의 상황이 어때 가엾기도 하지. 그러다가 도로 돌아다 보면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그리워지는 거면 순수했던 상황에 대한 모습에 대한 그리움이지. 그래서 다시 들여다보니까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있고 하늘이 펼쳐지고 파란 바람이 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아까는 어때? 따로 있었지 사나이가. 지금 어때? 합의돼가지고 부정적자와 긍정적자의 그 화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긍정적인 과거의 모습이나 미래의 모습이 현재의 부끄러운 모습을 구원해준 형태라고 하는 거지. 이게 속에서 나오죠. 참외로 230페이지 마지막 부분인가? 흰그림자 참외로과 흰그림자. 자, 참회록은 자기를 참회 돌아보면서 뉘우치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뭐 윤동주 씨야 맨날 성찰을 하고 있으니까.
자, 화자 표면에 나와? 나오지. 성자 표면에 이렇게 보이지. 화자는 나이고 성자는 표면에 나오지 않는 벡터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대상은 역시 나지. 그럼 여기 중간에 뭐가 나와? 평탄의 매개체로 구리가 오게 나오지.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망국의 유물이라고 부르고 있지. 망해버린 나라의 유물 내지는 유민, 남아있는 백성. 경선은 역시 뭐야? 부끄러움과 수고이 있지. 자, 내용을 보면 우리 구리는 녹이 끼면 파란색이 되지. 우리 자유의 여신상도 구리로 만들어서 원래는 황동색이었는데 녹 쓸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용이 남아있대. 구리 거울은 어느 왕조의 유물인지, 그러니까 어느 망해버린 왕조의 유물인데 나도 그거랑 똑같다는 거야. 구리 거울을 보면 구리 거울과 동일시하는 거지. 왜? 망해버린 나라의 유민, 남아있는 백성이니까. 그래서 파란 녹이 끈 구리 거울은 성찬의 매개체이면서 자기와 동일시하는 대상이기도 해. 망해버린 나라의 유물이니까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 있다든 또 부끄럽다는 거지. 만국의 시민으로서 나는 나의 참에 이제 반성하는 글의 한 줄의 줄이다. 한 줄의 줄이라는 건 뭐야? 막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만 24년 1개월 내가 이 24살 동안 무슨 기쁨을 받아 살아왔던가. 여기서 참회를 할 때 나는 처음에는 어디를 참회해? 이제 현재의 나가 과거의 나를 참회를 하고 그 다음에 어때? 미래의 나가 현재의 나를 또 참회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까지 무슨 기쁨을 받아 살아왔던가. 지금까지 나 부끄럽네 라는 거야. 또 내일이나 모레 그 어느 즐거운 날 미래의 광복이 오고 난 다음에는 나는 지금의 나를 또 어때? 참회해야 될 것이다. 왜? 지금의 나도 부끄러우니까.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좀 더 어때? 부끄럽지 않게 살 것을 이런 거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이거는 뭐야? 자신을 성찰하는 거지. 열심히 성찰하다 보면 그러면 어느 음성 밑으로 걸어가는 죽음의 이미지가 있지. 그래서 이걸 자기희생이라고 하고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온다. 나의 자기희생의 모습을 이제 떠올리게 된다라고 해석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63일자 힘듭니다. 왜 문제 없어요? 힘든 자는 문제 없어. 다 정리는 해와. 그리고 문제 한 세트씩 문제 있는 것들은. 네. 화자는 누구야? 여기 보면은 나지. 청자는 따로 없지. 화자는 나. 웹체지. 바라보는 대상도 나지. 보자. 황혼이 짙어지는 길모퉁이에서 하루 종일 시드르는 길을 가만히 기울이면 땅거미가 옮겨지는 발자국 소리. 땅거미 해가 져는 소리지. 사실은 뭐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각에 청각화라고 볼 수도 있고 실제 뭐 그런 소리는 없을 테니까. 발자취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나는 총명했던가요? 내가 총명했는지 성찰하는 거지. 나를 성찰하고 있어. 돌아보는 거지. 이제 어리석게 모든 것을 깨달은 다음 오래 마음속 깊은 속에 괴로워하던 수많은 나, 부끄러운 거지. 수많은 나를 하나둘 제 고장으로 돌려보내면 이제 부끄러운 내면을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보면 거리 모퉁이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지는 흰 그림자. 흰 그림자는 역설적이지. 그림자가 흰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흰 그림자는 뭐야? 어떤 나의 또 다른 자아를 나타내는 거야. 흰 그림자들, 연연히 사랑했던 흰 그림자들. 흰 그림자는 그러면 뭐야? 나의 어떤 부정적 자아들이지. 내 모든 것들 돌려보낸 뒤 허전히 뒷골목으로 돌아 황혼처럼 물드는 내 방으로 돌아오면 신념 깊은 의젓한 양처럼 하루 종일 시름 없이 풀포기나 쓰자. 양처럼은 뭐야? 양은 여기서 속죄양이겠지. 희생양인 거야. 자기 희생의 모티프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흰 그림자들을 다 버리고 나서 돌아오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양인 거죠. 그래서 희생의지가 나타나. 이렇게 해석을 해. 됐니? 네. 오케이, 여기까지.